독일 의료진들은 그 가족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10년 동안 아무도 깨우지 못한 아이. 유럽 최고의 병원들도 모두 포기했죠. 그런데 절망에 빠진 가족이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의료 후진국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못 고치는 걸 한국에서 고칠 수 있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 한국 의사는 아이의 사진을 단 3초만 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10년 동안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21일 후 10년간 침묵하던 그 아이의 입에서 기적 같은 한마디가 흘러나왔는데요. 유럽이 포기한 아이를 한국이 어떻게 깨웠을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브리에에서 온 요한 프레호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아들 루카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지금 루카스는 12살인데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2살이 되던 해까지만 해도 정말 밝고 장난기 많은 아이였거든요.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었고 마마 파파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 어느 오후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감자를 썰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장난감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루카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거실로 달려가 보니 루카스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눈은 뜬 채로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루카스야, 루카스야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눈만 뜬 채 몸이 뒤틀리고 있었죠.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때만 해도 잠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소화 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경련은 멈췄고 의식도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루카스는 다시 발작을 일으켰어요. 이번엔 눈을 뜬 채 말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루카스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작은 두 손으로 장난감을 잡지도 못했어요. MRI 촬영을 하고 CT 검사를 하고 뇌파 검사에 유전자 검사까지 2년 동안 아이 몸에 124번의 주사가 들어갔어요. 38번의 촬영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항상 같았어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은 몇 가지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매일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아빠가 여기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악몽을 꾸고 있었고 아침이 되면 무기력해지고 있었어요. 아이는 자지도 않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루카스는 없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었어요. 아내 엘리자베트도 처음엔 저와 함께였어요.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을 늘리고 있었고 병원에 함께 있어주고 있었어요. 전문가들 의견을 정리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하지만 점점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매달 진료비와 재활비로 집 한 채를 팔았어요. 친척들은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있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루카스 침대 곁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작은 희망이라도 있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루카스는 여전히 눈만 깜빡이며 누워 있었고 저는 그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운명이 바뀌었어요. 엘리자베트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신경학회 발표 공고를 보고 있었어요. 발표자가 김도현이라는 한국의 신경재활 전문의였어요. 비전형적 무반응성 증후군이라는 생소한 질환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베를린 국제신경학회장은 정말 웅장했어요.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작아지고 있었어요. 엘리자베트와 함께 뒷자리에 앉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하고 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김도연 교수가 연단에 올라섰을 때 뭔가 달랐어요. 다른 의사들과는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죠. 그는 장비가 아닌 환자의 눈만으로도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기능성 무동증이라는 생소한 병명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의식은 살아있지만 몸이 말을 거부하는 상태라고 했어요. 뇌 영상으로는 잘 나오지 않아서 많은 의사들이 놓치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엘리자베트가 용기를 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루카스 사진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또 실망하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엘리자베트는 이미 교수님께 다가가고 있었어요. 교수님 죄송한데 저희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트가 사진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김도연 교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3초 동안 루카스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3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주변이 조용해지고 있었고 제 심장 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고개를 들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는 의식이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몸이 말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죠. 기능성 무동증입니다. 신경과 근육 사이의 연결이 차단된 상태예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엘리자베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수십 명의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는데 단 3초 만에 답을 찾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10년 동안 제 말도 다 듣고 있었던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음악 온기 다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루카스가 살아있었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아이에게 닿고 있었다는 사실이 벅차올랐어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많은 의사들이 이걸 간질이나 신경근 이상으로 오해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기능성 장애는 뇌 영상으로 잘 안 나타나서 간과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눈 깜빡임의 미세한 반응에서 알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10년 동안 쌓였던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루카스가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갇혀 있었던 거였어요. 제 아들이 그 작은 몸 안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교수님이 물었어요. 한국에 와서 치료받아 볼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아니, 이제는 희망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엘리자베트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에 가면 루카스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트가 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것 같아. 김도현 교수의 눈빛이 계속 생각나고 있었어요. 다른 의사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포기하지 않는 확신이 있었고 따뜻한 믿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루카스를 한 명의 환자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24시간 비행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이었거든요. 기내에서 루카스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아들아, 이제 곧 내가 다시 말할 수 있을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뭔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어요. 공항은 활기차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지만 친절해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움신 경제활센터에 도착했을 때 김도연 교수가 직접 로비로 나와 계셨어요. 미소 대신 조용한 눈빛으로 루카스를 바라보시더니 말했어요.
이곳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걸 하셨습니다. 믿음이 반은 이룬 셈이죠.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첫날 밤 병원 옆 숙소에서 저는 루카스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다시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고 있었고 루카스는 평소처럼 눈만 깜빡이며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이제 그 눈 깜빡임이 살아있다는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루카스에게 속삭였어요. 그 순간 10년 동안 쌓였던 절망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본격적인 진단이 시작되었어요. 진료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김도현 교수는 별다른 기계장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루카스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주변이 고요해지고 있었어요. 시계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루카스의 눈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정확히 3초 동안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노트에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 뭘 보신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루카스는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혀 식물인간 상태가 아니에요. 다만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체적 봉쇄 혹은 기능성 무동증이라는 상태인데요. 정신과 신경 사이의 연결고리가 차단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고 느끼고 생각도 하지만 몸이 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죠. 그 말에 저는 순간 어지러워졌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지금까지 수많은 병원에서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제 말도 다 듣고 있었던 건가요?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어요. 교수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 음악, 목소리, 온기 다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 깜빡임의 미세한 반응에서 알 수 있었어요. 많은 의사들이 그걸 간질이나 신경근 이상으로 오해한 겁니다. 실제로 기능성 장애는 뇌 영상으로 잘 안 나타나서 간과되기 쉽거든요. 그 순간 제 입에서는 한숨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제 아들이 살아있었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 조용한 눈 속에서 사실은 저를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온몸을 덮쳤어요.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몰라요. 루카스 사랑해, 루카스 미안해, 루카스 제발 돌아와.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을 듣고 있었다니요. 그 사실이 너무도 벅차고 슬퍼서 저는 그냥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교수님은 제게 물수건을 건네주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여준 조용한 배려가 오히려 제 감정을 더 크게 끌어올렸어요. 그날 밤 병원 옆 숙소에서 저는 루카스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다시 말을 걸었어요. 예전처럼 간병하는 사람이 아닌 아빠로서 다시 아이에게 말했어요. 루카스 아빠야.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말해줘. 아빠, 너랑 다시 얘기하고 싶어.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루카스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헛것을 본 걸까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로 이제부터야. 이틀째 아침이 밝았어요. 낯선 병원 숙소 침대에 앉아 저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 하루 동안의 충격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게 당신 아들은 10년 동안 모든 걸 들었다고 말한 뒤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맞이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 사실은 축복이면서도 고통이었어요. 제가 했던 말 하나하나 했어야 했던 말들이 모두 루카스의 귓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날 김도연 교수는 재활 치료 시작을 제안했어요. 치료는 약물이나 기계적인 자극보다 정서적 접근과 신경근육 반응 자극을 병행하는 방식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루카스의 감정 회로를 다시 열어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요한 씨, 루카스는 몸보다 마음이 다친 아이입니다.
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매일 목소리를 들려주고 감정을 나눠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친숙한 문장이 좋다고 했어요. 동화책을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곧장 병원 근처 서점으로 달려갔어요. 한국어로 된 책들 틈에서 외국어 코너를 뒤지고 있었어요. 그때 운명처럼 그 책을 발견했어요. 어린 왕자 독일어 원서였어요. 루카스가 아기였을 때 밤마다 읽어주던 그 책이었어요. 제가 가장 아끼던 구절도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책을 들고 돌아오는 길 저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이전엔 루카스를 돌보며 병원에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번엔 제가 루카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주체가 되었어요. 그날 밤 병실의 조명을 약간 낮추고 조용히 책을 펼쳤어요. 루카스의 얼굴 옆으로 다가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한 줄 한 줄. 루카스의 반응은 없었지만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페이지를 반복해서 읽고 있었어요. 5일째 되던 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구절을 읽을 때 루카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다음 날도 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울었어요. 10년 동안 멈춰있던 루카스의 시간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13일째 첫 번째 큰 기적이 찾아왔어요. 루카스 아빠 말이 들리면 눈을 한번 깜빡여봐. 1초, 2초 그리고 루카스가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틀림없이 의식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눈물보다 먼저 웃음이 났어요. 너무 오래 기다린 순간이라 울기도 전에 웃음이 터졌어요. 김 교수님은 말했어요. 루카스는 2살 때 겪은 발작 이후 강한 공포 기억을 가진 것 같습니다. 뇌가 신체를 보호하려고 멈추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지금 우린 그 문을 두드리고 있고 반응이 왔어요.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21일째 밤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저는 루카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루카스 사랑해.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자 루카스의 목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확실한 기척이 흘러나왔어요. 아빠. 정말이었어요. 또렷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빠였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처음엔 너무 놀라 아무 반응도 못했어요. 루카스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니? 루카스는 천천히 다시 말했어요. 아빠. 이번엔 눈물이 터졌어요. 10년 동안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을 제 귀가 다시 들은 거예요. 그것은 언어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10년의 기다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루카스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김 교수님은 진료 기록에 음성 반응 확인이라고 적었고 의료진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처음으로 다시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이제야 제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하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후 루카스의 회복은 빨라졌어요. 가을에는 물 주세요, 배고파요, 사랑해요.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단어 수는 적었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우주였어요. 저희는 매일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30일째 루카스는 작은 공을 손에 쥐고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어요. 그 순간 방 안은 경이로 가득했고 루카스의 입가에 첫 미소가 떠올랐어요. 김 교수님은 말했어요. 이제는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독일로 돌아간 후에도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처음 한국 의료를 의심했던 하인츠 클라인 의사도 메일을 보내왔어요. 한국 의료진의 믿음과 헌신이 제 편견을 깨주었습니다. 저도 다시 희망을 믿어보려 합니다. 지금 루카스는 짧은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물건을 짚고 놓을 수 있어요. 미소와 눈빛으로 가족과 대화하고 있어요. 루카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독일과 한국의 따뜻한 믿음이 저희에게 기적을 선물했어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마음이 있고 보이지 않아도 믿는 눈이 있으며 들리지 않아도 교감하는 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모든 감각을 제 아들에게 배웠어요. 루카스는 단 한마디 없이도 저를 움직였고 수많은 눈빛 없이도 제 안에 울림을 남겼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만든 기적.
바로 이것이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입니다. 요한과 엘리자베트 그리고 루카스는 오늘도 함께 걷고 있어요. 언어와 몸을 회복하는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한 발씩 내디디며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지만 한 아버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둘째,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한국 의료를 의심했지만 결국 한국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셋째,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루카스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첨단 의료 기술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입니다. 김도현 교수는 단 3초의 관찰로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신호들, 가족의 작은 변화들을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